미국 초등학교 적응 가이드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부모들의 고민. 미국에 오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아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이 아이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적응을 만들어줄까 하는 고민이죠. 처음에는 언어가 장벽처럼 느껴지고 교실 문화가 한국과 너무 달라 낯설기만 해요.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영어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선생님의 지시사항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 아이가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아이의 적응을 돕는 핵심은 거창한 전략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속 선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아이의 하루를 만들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든든한 마음을 선물해줍니다. 점심시간에 마법 급식이라는 작은 연결고리. 예를 들어 급식이 그래요. 한국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물론 괜찮고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주는 사랑 어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학교 급식을 먹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 긴 줄에서 같이 기다리면서 그날의 메뉴를 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오늘 피자데이잖아. 나 치킨 너겟 좋아해. 이거 먹어봤어? 괜찮아? 이런 평범해 보이는 대화들이 실은 아이가 친구들 사이로 스며드는 첫 번째 가벼운 연결 포인트가 됩니다. 급식줄에서 함께 기다리고 같은 트레이를 들고 같은 메뉴에 대해 투덜대거나 좋아하는 경험. 이게 바로 우리라는 감각의 시작이에요. 도시락을 싸가면 이 과정에서 조금 비껴나게 되고 아이 스스로도 나만 다른 걸 먹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알레르기가 있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한다면 당연히 도시락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급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점심시간이 훨씬 더 사교적이고 자연스러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복장의 심리학 평범함이라는 안전지대.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입던 예쁜 옷, 특별한 브랜드,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미국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에서는 너무 특별한 스타일보다 아이들이 보통 입는 기본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편이 훨씬 편하네요. 미국 아이들은 대부분 티셔츠에 청바지나 레깅스, 후디, 운동화 같은 편한 차림이에요. 화려한 액세서리나 캐릭터가 크게 그려진 옷보다는 단순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선호하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직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평범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시기예요. 물론 고학년이 되면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지지만 처음 적응 단계에서는 나도 너희랑 비슷해라는 시각적 신호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이런 작은 선택이 아이의 하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덜어줍니다. 독서, 문화의 반전, 똑똑한 아이가 인기 있는 교실. 그리고 제가 미국 학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신기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진짜 인기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 공부만 해 잘난 척한다 이런 시선을 받기도 하고 성적이 좋으면 부러움보다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왠지 재미없고 딱딱할 거라는 편견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 발표할 때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똑똑해 라는 칭찬을 받아요. 교실에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아는 아이가 있으면 너 그것도 알아? 대박! 하고 감탄하고 독서 레벨이 높은 친구를 보면 너 벌써 챕터북 읽어? 멋있다! 하며 부러워해요. 아이들끼리도 공부 잘하는 친구, 책 많이 읽는 친구를 멋있다고 생각하고 교실에서도 그런 친구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선생님도 독서를 정말 강조하셔서
도서관 시간이나 독립 독서 시간이 매일 있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도 많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는 것 멋진 것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이런 환경은 아이의 자존감을 정말 많이 키워줘요. 한국에서는 혹시 공부 잘한다고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걱정했던 아이들도 미국에 와서는 자기의 학습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악기 선택의 전략, 독특함이 주는 기회. 그러다 보면 어느새 3학년쯤 되고 아이들은 밴드나 오케스트라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와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3학년이나 4학년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악기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도 부모도 뭐가 좋을까? 뭐가 쉬울까? 고민하게 되지만 저는 이때 조금 독특한 악기, 남들이 잘 안 하는 악기를 선택해보라고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같은 인기 악기를 선택해요. 이 악기들은 멜로디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소리도 화려하고 눈에 띄는 느낌이 있어서 인기가 많죠. 하지만 경쟁도 많고 그 안에서 두드러지기가 쉽지 않아요. 바이올린만 해도 한 오케스트라에 15명, 20명 있으니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려면 정말 뛰어나야 해요. 반대로 첼로, 베이스, 오보에, 바순, 비올라, 프렌치 호른처럼 비교적 선택자가 적은 악기는 어떨까요? 이런 악기들은 숫자가 적다 보니 아이에게 연주 기회도 많고 선생님께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무대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베이스나 첼로 같은 저음 악기는 오케스트라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곡이 안 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오보에나 바수는 관악기 중에서도 독특한 음색 때문에 솔로 파트를 맡을 기회가 많고요. 아이 스스로도 나는 조금 특별한 악기를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친구들도 너 그 큰 악기 들고 다니네. 너 없으면 소리가 이상한데?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의 역할을 인정해줍니다. 물론 악기가 크고 무거울 수 있어요. 베이스는 정말 크죠. 하지만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연습할 때도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편함보다 아이가 얻는 특별함과 자신감이 훨씬 크다는 걸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코러스 목소리로 만드는 유대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쇼츠에서도 말했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있어요. 바로 코러스예요. 코러스는 보통 4학년 또는 5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나 밴드 활동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아침에 1시간 일찍 학교에 가서 연습해야 해요. 보통 아침 7시 30분까지 가야 하니까. 평소보다 최소 1시간, 어떤 경우는 1시간 반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아이도 부모도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차에 타야 하는 날도 많아요. 아이는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해? 라고 투덜대고 부모도 아침 루틴이 빡빡해져서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활동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서 코러스를 후회한 아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러스는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소프라노와 알토를 나누고 화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과정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정말 깊게 쌓여요. 악기는 개인 연습이 많고 각자 자기 파트를 연주하는 느낌이 강한 반면 코러스는 내 목소리가 옆 친구 목소리와 섞이고 그게 다시 전체 하모니가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소리라는 감각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줘요.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부끄럼 많던 아이도 무대에 서는 용기를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넓어집니다. 특히 내향적인 아이들에게 코러스는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서는 거니까. 부담이 덜하면서도 무대에 서는 경험 자체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콘서트의 감동, 1년에 2번의 축제. 그리고 1년에 2번, 보통 겨울과 봄에 열리는 콘서트는 오케스트라, 밴드, 코러스가 함께 만드는 하나의 큰 축제 같은 무대예요.
체육관이나 강당에 의자를 쫙 펼쳐놓고 부모님들이 카메라와 핸드폰을 들고 앞줄에 앉아 계시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아이들이 하나둘씩 무대에 올라와요.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 다음 밴드, 마지막으로 코러스. 혹은 세 그룹이 번갈아가며 무대를 꾸미기도 해요. 솔직히 아이들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이 삐걱거리기도 하고 박자가 조금 어긋나기도 하고 노래 가사를 까먹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가 저 무대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 있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끝까지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큰 성장이고 용기잖아요. 특히 코러스는 무대에서 아이들의 표정이 가장 잘 보여요. 악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얼굴이 다 보이고 입모양도 보이고 눈빛도 보이고 아이가 진지하게 혹은 즐겁게 노래하는 표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만드는 장면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들 중에는 콘서트 보면서 울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하나 특별한 점은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에게는 반주자 오디션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러스가 부르는 여러 곡 중 한두 곡을 직접 피아노로 반주하는 역할인데 이건 아이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무대 옆에 피아노를 놓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자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거예요. 책임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크고 부모님께는 또 다른 감동이죠. 자연스러운 적응의 비밀. 결국 미국 초등학교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미국 아이처럼 만들려고 하거나 완벽하게 준비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교라는 큰 흐름에 자연스럽게 태워주는 것이에요. 급식을 먹게 하고 비슷한 옷을 입게 하고 독서를 장려하고 음악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아이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기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걸림돌을 미리 치워주는 것, 그리고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일관되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랑 뭐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성공에도 잘했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게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관계 형성의 과정과 외향적인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친구를 만들어가는지 그 패턴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또 플레이데이트라는 미국 특유의 문화, 방과 후 활동 선택,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아이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나눠볼게요. 미국 선배 언니 아스트리드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학교 생활의 현실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가족들에게 이 정보가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